네, 안녕하세요. 커뮤니케이션 2의 오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미디어와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수업에 앞서서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 조별 발표, 이미 조 편성을 다 해서 공지를 했었죠. 그 조별 발표는 6월 2일 월요일과 6월 4일 수요일에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별 발표 전주에 이 조별로 이제 개별적으로 수업 시간을 면담을 해서 조별로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수정된 내용은 이제 강의 계획서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미디어와 사회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미디어가 사회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개인, 집단, 문화,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미디어와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와 사회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제 제안한 이론적 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 이론들과 관점들을 수업 시간에 다룰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 미디어와 사회가 과연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미디어와 사회 관계에 앞서서 미디어 효과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희 전반부 수업에서 강효과 이론, 중효과 이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 효과 얘기했었고, 뭐 의제 설정, 틀짓기, 점화 효과, 뭐 설득 이론, 뭐 문화 개발 효과 등 우리가 굉장히 이제 미디어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앞서 이 수업에 커뮤니케이션 이 수업에 이제 전반부에서 다룬 미디어 효과라는 것은 주로 이제 개인이 미디어에 노출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가, 어떤 식으로 태도나 행동이 변하는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설득 연구, 어떤 메시지를 줬을 때 사람들이 설득을 잘 받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미디어가 의제를 설정해서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이제 검시적인 미디어가 개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후의 학자들은 이게 미디어 효과를 개인에 국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디어가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를 넘어서 사회 규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트렌드, 뭐 정치적 담론 같이 이런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구조를 형성하거나 변화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미디어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논의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디어라는 게 결국 개인을 넘어 사회 혹은 문화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이제 학자들이 같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럼 미디어가 개인적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라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약간 이 미디어가 사회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폭력물, 범죄 뉴스를 많이 봤을 때 사람들이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폭력물을 본 다음에 태도나 행동이 변화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람들한테 범죄 뉴스를 보여주고 뭐 설문지를 제시한다든지 폭력물을 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행동이나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연구자들이 직접 관찰을 하거나 이제 인터뷰를 해서 물어볼 수가 있는데 미디어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사회의 담론이나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큰 얘기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찰하는 건 조금 어렵고 굉장히 많은 노력과 훨씬 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가 개인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는 것과는 달리 미디어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조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디어와 사회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 굉장히 큰 영역이죠, 이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처음에 이 아이디어, 이 이론들을 처음에 제시한 여러 학자들은 뭐 이런 식의 이제 지형도, 미디어 사회 관계에 대한 지형도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맥퀘일이라는 이제 학자가 이제 제안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맥퀘일 학자는 우리가 TV에서 보는 뉴스, 영화, 뭐 유튜브 비디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화의,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맥케일은 미디어와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제시하고 여기에 따라 네 가지 모형을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질문. 사회가 과연 미디어에 영향을 주는가? Yes or no. 그렇다, 아니다. 하나 질문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미디어가 과연 사회에 영향을 주는가? Yes or no. 이렇게 물어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네 가지 모형. 상호 의존성 모형, 관념론, 유물론, 자율성. 이렇게 네 가지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호 의존성 모형은 사회가 미디어에 영향을 주고 미디어도 사회에 영향을 준다는 모형이고, 그다음에 자율성 모형은 사회는 미디어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미디어가 또한 미디어도 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아라는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관념론은 이제 미디어는 사회에 영향을 주지만 사회가 미디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유물론, 우리가 이제 막스 비판이론 얘기하면서 했던 유물론에서는 사회가 미디어에 영향을 주지만 미디어가 사회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이제 요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탐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상호 의존성 모형에서는 미디어가 사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미디어는 대중의 요구와 관심사를 반영해서 만들어내고, 즉 그리고 사회는 미디어 메시지 구성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 때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엇에 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보를 수집하고 대중들이 원하는 정보를 이제 통해서 미디어 내용을 만들려고 하죠. 동시에 미디어는 뭐 사회적 규범, 무엇이 좋고 나쁜 거야, 어떻게 행동해야 돼, 권선징악,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적인 가치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또 전달을 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미디어와 사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상호 의존성 모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자율성 모형으로 가면은 그냥 앞서 모형에서 이제 둘 다 노우라는 값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미디어는 사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회도 사회도 미디어도 사회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회도 미디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미디어는 독립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디어라는 거는 뭐 약간 하나의 독립된 시스템, 체계로서 보고 자체적인 규범이나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유물론으로 가면은 유물론적 관점에서는 미디어의 영향은 일방적이며 사회 구조가 미디어를 지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인 즉슨 여기 보시면은 사회가 미디어에 영향을 주는지만 미디어가 사회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론은 우리가 앞서 한 2주 전쯤에 이제 미디어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 비판 이론, 프랑크푸르트 학파 얘기를 하면서 뭐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대중들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러한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논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미디어라는 거는 권력자들의 시각을 반영하며 그 권력자들이 대중들을 통제하고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게 미디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유물론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디어라는 거는 기존의 사회 권력이나 구조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 사회가 미디어에 영향을 주고 미디어가 이제 대중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일방향적인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관념론에서는 조금 더 이제 미디어에 대해 좀 긍정적인,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디어는 사회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디어가 결국 뭐 우리가 평소에 접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관점들을 제공함으로써 그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자들의 의식과 인식을 확장하는 그런 도구로서 활용이 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관점은 약간 미디어가 일종의 램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램프가 어떤 거죠? 굉장히 어두운 방을 들어갈 때 램프를 탁 켜고 들어가면 주변이 환하게 하면서 새로운 세계,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게 이제 램프라고 할 수 있죠. 마치 미디어가 램프처럼 어둠 속을 비추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게 하고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램프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 관념론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는 교육적이고 계몽적인 역할을 하며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상주의적 입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관념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미디어가 사회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회는 미디어를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 두 번째 장에서는 우리가 미디어와 사회 관계에 있어서 그렇다면 미디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미디어에서 그 미디어라는 것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미디어, 뭐 하면은 매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미디에이션, 첫 번째 시간 미디에이션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 하나와 뭐 A와 B를 뭔가 중간에 연결해주는 중재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미디어는 무언가를 이렇게 매개해서 송신자에서 수신자로 뭔가 매개해주는 수단인데 그 매개라는 게 과연 어떤 식의 의미를 갖고 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핵심적인 결국에는 이 미디어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와 미디어 너머의 세계, 사회, 사건, 인물들, 미디어 너머의 세계들을 중재하거나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미디어라는 건 굉장히 이제 다양한 매개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당연히 미디어라는 거는 지식을 제공하죠. 과거에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학교, 공도, 가족, 지역 공동체 등이 이런 지식 전달의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날에는 미디어라는 뉴스를 보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지식 지식의 전달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대상과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뭐, 간접적으로 만남을 갖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건을, 우리 대부분 이제 우리 집, 국민들,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미디어를 보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지만, 뭔가 미디어 너머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예를 들어 유튜브를 볼 때 인플루언서가 이제 막 쇼츠를 올리거나 방송을 하고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마치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이처럼 우리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유명인이나 정치인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것, 뭐, 실제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들의 일상이나 생각 활동을 실시간으로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경험하지 못한 대상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게 미디어에서 또 다른 매개의 의미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미디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기도 하죠. 뭐 예를 들어 해외에서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이 전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미디어라는 건 결국 더 멀리 있는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 특정 사람, 장소, 사건에 대한 특정한 인식을 형성하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반복적인 묘사나 특정한 페이지기를 통해서 같은 이슈라도 뭔가 이제 다른 식의 우리가 해석할 수 있도록 미디어가 우리 세계를 좀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틀 짓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특정 전쟁, 특정 국가를 굉장히 위험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또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래서 이런 관점에 따르면 이제 미디어가 문화 개발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 이런 매개라는 거는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할지, 미디어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게 매개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했었고, 또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뭐 문화개발 효과, 뭐 잔혹한 세계 이론, 이런 부분이 다 이런 뭐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디어라는 거를 이제 설명하는 굉장히 많은 비유적인 표현, 메타포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간단히 한 번씩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미디어가 세상과 우리를 어떻게 연결해 주는지를 설명할 때 뭐 다름과 같은 비유적 표현들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미디어라는 거 결국에 사건을 비추는 창이야, 창문 같은 거야, 윈도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멀리 떨어진 곳의 사건이나 현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창문, 뭐 간접 경험의 통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리적으로 특히 먼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 재난,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여행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우리가 그 미디어라는 창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따르면은 뭐 이렇게 세계를 이해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고, 첫 번째 이제 은유적인 표현으로는 미디어는 사회의 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제 설정 이론에서도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미디어라는 건 거울 같은 거. 그러니까 마치 거울을 보면은 저의 모습이 이렇게 딱 보이죠. 그런 것처럼 마치 미디어는 사회를 거울처럼 보여주는 거다라고 해서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 가치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미디어의 거울이 창문 혹은 거울이 뭐 항상 깨끗한 건 아니죠. 거울에 이제 때가 끼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창문이 조금 일그러져 있을 수도 있고, 거울이 이렇게 살짝 휘어져 보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디어라는 거를 세상을 정말 그대로 보여주는 창문,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 같은 존재인가? 창문에 가끔 때가 좀 낄 때도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미디어라는 거를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약간의 그 전달한 이야기를 불러내는 필터로서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의제 설정 이론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사람들이 정말로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미디어에서 의제로 설정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미디어가 이 수많은 사건들 중에 미디어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이처럼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있는데 어떤 것을 보도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하는 거는 미디어, 하나 편집자들의 역할인데 이들의 역할을 마치 전달할 수 있는 이야기를 걸러낸 필터로서 이제 게이트키핑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단순히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거울처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실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한 게이트키퍼로서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 번째, 전달할 이야기들을 걸러내는 필터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의미에서는 미디어라는 거는 뭔가 이런 전달할 이야기를 그러니까 의미 해석을 이끄는 길잡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미디어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특정 사건의 의미를 어떤 건지 특정 관점과 해석을 제시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기존에 얘기했던 트리지키 이론 프레이밍과 비슷한 측면을 많죠. 그리고 또한 미디어라는 거 근데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좀 비판 이론의 학자들에 따르면은 미디어라는 거는 권력자, 정치인들, 대기업들, 뭐 힘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도구로서 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지만, 뭐 또한 소수자들, 우리가 뭐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권력이 없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의 목소리도 또한 미디어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의견을 표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가 다양한 목소리,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수의 목소리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미디어라는 건 질문을 던지는 대화 상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뭐 이제 예전에 이제 뭐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나 뭐 이제 미디어라는 게 뭐 하나 이제 정부의 제4부 네 번째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디어라는 거는 사회적 권력자들에게 결국에는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감시하고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자들을 감시하고 불편한 질문을 하고 따라다니면서 취재하고 이런 거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할 수가 없죠. 우리도 이제 먹고 살기 바쁘고 각자 할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디어가 우리 이러한 역할을 대신해서 그런 뭔가 이제 권력자들이 제대로 하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역할, 즉 미디어라는 게 국민들의 역할을 대신해서 사회적 감시자, 워치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권력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게 이제 네 번째, 미디어에서 마지막 미디어 매개 역할, 질문을 던지는 대화 상대라는 개념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디어 매개 이제 마지막으로 이처럼 미디어가 정말 간접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그러한 역할을 뭐 독점적으로 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 뭐 처음에 이제 강요과, 중요과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중요과 얘기하면서 이제 라자스펠트와 카츠와 라자스펠트의 뭐 이제 연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의견 지도자 역할 얘기를 하고 미디어 효과가 직접적인 게 아니라 의견 지도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이런 단기 유통구역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 예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디어라는 게 물론 간접 경험을 제공하고 지식을 전달하고 관점을 형성하는 그런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런 역할을 혼자 독점하는 건 아니죠. 다양한 사회와 기관, 가족, 학교, 제도 이런 통해서 이제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효과, 미디어 영향이라는 게 이제 맥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이런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국내 경제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 한번 예시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국내 경제 상황이 어떻다. 아, 참 요즘에 뭐 먹고 살기 힘들다.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이런 경제에 대한 정보들은 굳이 단순 미디어가 당연히 중요한 정보원이긴 하지만 반드시 미디어를 통해서만 정보를 얻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 시장에 가가지고 과자값이 올랐네, 식료품 값이 올랐네 이렇게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뭐 주식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변동을 하면서 경제가 좋나 안 좋네 라고 얘기도 하고 뭐 우리 친구나 가족, 뭐 직장에서 얘기를 하면서 경제 상황이 어떤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그 미디어의 영향, 이렇게 국내 경제 상황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가 유일하고 독점적인 원천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우리 정보원을 통해서 정보가 접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래도 이 전자의 상황에서 미디어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겠죠. 근데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제공 정보를 전달한다면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뭐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뭐 마트에 가서 확인하거나 뭐 이럴 수는 없겠죠. 이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전쟁이 왜 발생했는지 이런 우리가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기 어려운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미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미디어의 영향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들고 특히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미디어가 어떤 이미지, 전쟁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누구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하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뭐 관점이나 태도가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미디어 효과, 미디어에서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는가에 따라서 조금 효과가 달라지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비디오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